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된 건가요? 예, 장 마감하자마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테크 실적 발표 스타트 됐고요. 밤사이에도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실적은 좋았으나 개별적인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좋은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3대 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폭을 줄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면서 시장은 경계감, 관망세가 굉장히 짙게 나타났는데 과연 오늘 밤사이에 시장의 움직임이 정말 이거 세린메이의 신호탄인 건가? 이미 4월에 팔았어야 했나? 혹은 반대로 아니다. 이번에 5월장은 계속해서 이러한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쪽이 맞을지 우리가 또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든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로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했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심층 인터뷰를 2번에 걸쳐서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은행권 이슈가 좀 마무리된 것 같았는데 밤사이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 금융섹터, 미국의 금융시장에 관련한 약간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봐야 할지 잠시 후 채슬리 투자자문 최유로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또 바라봐야 될 정말 다양한 시그널들, 경제 지표들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에도 적어놨듯이 은행 위기가 재점화되나라는 우려가 될 정도로 저희가 어저께 은행주 가운데 퍼스트 리퍼블릭의 실적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금이 실제로 1분기에 순유출이 좀 많았다. 이런 얘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은행 측에서는 2분기에는 좀 들어왔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도 이게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거의 50%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1% 초반대 하락하면서 33,530포인트 선, S&P 500은 1.5%대 하락. 4,000선은 지켜냈고요. 나스닥 지수는 1.98% 하락하면서 11,799선, 12,000선을 계속해서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러셀 2000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2.4% 넘게 빠졌고요. 밤사이에도 국제유가가 또 2%대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2,000달러 선 회복하는 움직임들이 밤사이에 연출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퍼스트 리퍼블릭 회사의 예금이 1분기에 40% 이상 줄었다라는 소식과 또 비용 증가가 계속 나타나면서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 가운데 어제 저희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그때 당시 이제 7시 전에 한 20%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를 전해드렸는데요. 본장에서도 거의 50%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SVB 사태 이후에 제2의 SVB로 지목이 됐었던 만큼 실제 대규모의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순자금 유출액을 봤더니 해당 기간 동안 1,000억 달러를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략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렇게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 또 증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어제 장중 내내 이런 좀 악재에 시장은 시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연 투자자들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이번에 실적 발표 그리고 이런 내부적인 실제적으로 좋지 않았던 모습들을 향후에는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은행권 이슈와 더불어서 팩웨스트, 찰스 슈왑의 주가도 크게 함께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잠시 후에 맵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으니 당연히 상장지수 펀드 ETF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지역은행 ETF나 S&P
이 은행 관련된 상장지수 펀드 자체도 한 3~4%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의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부채 한도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백악관에서는 공화당의 부채 한도 관련 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공화당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 5천억 달러를 상향하는 대신에 내년 연방정부의 예산을 1,300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지금 공화당 간의 팽팽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의회 예상국은 현재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이르면 7월 정도에는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한 바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면 국민에게 사회 보장기금을 지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미국의 차입 비용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또 내려지게 될지 함께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예상이 낮았다라고 하지만 미국 시장은 예상 그 낮아진 눈높이에 비트하기만 해도 시장에서는 환호하곤 하죠. 일단 애프터마켓의 움직임들을 전달해 드리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주가가 4% 넘는 상승으로 5%까지 넘었네요. 5%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2% 하락 마감했으나 현재 3.7% 넘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분기 주당 순이익은 2.45달러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가 2.23달러였는데 이를 상회하는 모습,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월가 전망치가 510억 2천만 달러였는데 이를 상회한 528억 6천만 달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알파벳 역시나 분기 EPS가 주당 순이익은 1.17달러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도 예상치 689억 달러를 상회하는 697억 9천만 달러로 기록이 되면서 모두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흐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면요. 맵을 함께 보면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빨개가지고 보여드리긴 쉽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실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죠.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장중에는 실적 발표 전이었기 때문에 모두 하락을 했고 장 마감 후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GM과 포드가 이제 어제 테슬라가 좀 빨간불을 켰을 때 유일하게 좀 진한 초록불을 켰는데 GM의 주가가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분기 순이익이나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엘젠솔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쉐보레 볼트 그 차량을 올해 말에 단종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배송업체 UPS 같은 경우에는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1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손실이 예상보다 확대가 됐지만 가입자가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상치를 웃돌면서 5% 이상 올랐고요. 저쪽 위에 상단에 보면은 코카콜라 아래 펩시 보이시죠? 펩시의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189달러 선을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적 호조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하면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맥도날드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실적 호조 나타나면서 주가는 0.6%가량 올랐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항현 위원님과 이런 이제 정말 먹는 것에 대한 강조를 계속 드렸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의 실적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국제유가 하락 속에서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은 1%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헬스케어 섹터는 일부 파이자 등의 종목들은 하락하기도 했지만 머크, 존슨앤존슨, 일라일릴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는 1% 미만이지만 상승을 보였습니다. 맵을 함께 다시 좀 볼까요? 은행주 실적 그리고 은행주의 주가 하락 말씀을 드렸는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 2에서 크게는 3%가량 하락했고요. 은행 관련해서 이제 금융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빨간 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골드만삭스 아래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도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초록불을 켜는 종목들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빅테크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과연 이제 오늘의 하락을 바로 오늘 밤에 반전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부 이제 필수 소비재 관련한 종목들은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실적의 증가 그리고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금융 관련해서 또다시 리스키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차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 같은 걸 세울 때 일부 정도는 거기에다 병력을 배치해 놓는 것도 맞아요. 이쪽으로 적이 올 수도 있잖아요. 조금씩. 아니 그거 얼마 들어가서 수익 얼마 날지도 않을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 마이너스일 때 혼자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멘탈이 조금 잡혀요. 두 번째는 그쪽으로 시장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흘러갔을 때 따라가면 안 돼요. 길목을 지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파스톤이. 그래서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쭉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고 주식 어떡하지 더 떨어지나? 이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럼 장기채를 좀 담아야 되나? 원자재를 조금 담아볼까?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유리한 애가 누군지를 찾는 거죠. 수강생들이 극찬한 미친 강의력.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경제 기본기를 완벽하게 끝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현재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자도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매출 수익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2%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와, 실적 발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본장과 달리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은 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본장 말고 이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 좀 반등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심층 인터뷰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차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4월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예. 근데 미국 시장을 보면은 사실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4월은 뭔가 버텨내기, 예. 관망, 예. 혹은 이제 약간의 뭔가 경계감이 좀 예.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주 잘 표현하셨는데요. 5월에 FOMC 미팅도 있고 또 4월 말부터 거의 실적 발표 시즌이고 네. 거기다가 또 경제 지표들도 그렇게 막 만만하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요인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등락이 좀 심했던 것 같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전 한 1분기까지는 빅테크들, 기술주들, 이런 경기 민감주들 이런 주식들이 다른 섹터들보다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면 이번 4월은 방어나 또는 그 필수 소비재 그리고 뭐 유틸리티, 네. 에너지, 헬스케어 이쪽이 좀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P 500은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방어 섹터의 주식들은 한 자릿수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요. 네. 특히 많이 올랐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번 달 들어 한 6.5%가 하락하면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연초 이후로 한 19% 정도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앞으로의 어떤 경기 환경이나 빅테크 실적들과 연관돼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 무르익고 있습니다. 뭐 워낙에 낮아진 예상치였는데 사실 이마저도 상회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좀 다행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금융 섹터 같은 경우 네. 3월 달에 SBB 사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찰스 수업 같은 경우도 특히 그랬었는데 보시면은 3월 말 기준으로 그 은행 섹터의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해서 3월 말에 추정하기로는 2.0% 정도의 어닝의 증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대형 은행주들 실적 발표를 해 보니까 실적이 꽤 잘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은행 섹터 어닝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익 추정치가 조정될 텐데 전체적으로 S&P 500의 EPS 이익 추정치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좀 아직 안 나온 가운데 안 좋게 생각했던 은행 섹터들이 좀 이익 추정치가 버텨주면서 지금 플랫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계속해서 메타, 아마존, 애플까지 계속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향후 가이던스를 감안해서 또 시장에서는 이익 추정치를 조정할 텐데 그에 따라서 전체의 S&P 500 이익 추정치도 아마 방향성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은 괜찮은데 예. 각 섹터별로 보면은 뭐 좋은 섹터도 있지만 우려가 되는 섹터,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큰 은행주는 큰 걱정은 없었지만 예. 중소형 은행주 가운데 찰스 슈왑은 괜찮았어요. 예. 근데 또 오늘 밤사이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뱅크런이 있었다라는 예.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예. 어디에 좀 집중을 해서 어떻게 좀 금융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결국 그 이런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경쟁력이 있는 은행주들이 있고 또 관리가 잘 되는 은행주들이 있고 네. 그런 은행주들은 대체로 대형은행 쪽이고요. 중소형은행 쪽은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한 좀 금융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약간의 이제 어떤 노이즈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뱅크런이 일어나서 그 사실은 디파짓이 그 은행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수익의 원천인데 그 디파짓이 빠져나갔다는 거는 향후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정적 영향의 어떤 시그널이 또 다른 뱅크런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렇게 급락을 한 거로 보이고 있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사실 S&P 500에도 속해 있던 그런 종목인데 네. 지금 시총이 1.5빌리언밖에 안 됩니다. 1.5빌리언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뭐 한 2조 좀 안 되겠죠. 근데 S&P 500에 그 편입이 되거나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총이 최소한 10빌리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퍼스트 리퍼블릭은 다음번에 그 지수 조정이 있을 때 편입 종목 지정이 있을 때만 제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렇게 이제 주요 지수에서 제외되면은 수급적 영향이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찰스 수학 같은 경우도 한 3-4주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거친 코멘트들이 나왔잖아요. 제2의 금융위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난주 월요일 날 찰스 수업의 실적을 발표했고 또 향후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요. 찰스 수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에서 나오는 순이자 이익하고 그리고 자산운용 부분의 자산운용 수수료 그리고 증권 부분의 이제 트레이딩이나 브로커리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은행 부분의 순이자 이익입니다. 토탈 넷 레베뉴가 5.1빌리언인데 그중에 2.8빌리언 정도가 이자 마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순이자 마진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 높은 금리로 빌려주고 더 낮게 조달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는 예대 금리차인데 찰스 수업의 예대 금리차를 2019년 3월부터 분기별로 보게 되면은
계속 2022년 중반까지 떨어지다가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혜를 봤죠. 네. 1%대 초반에 머물러 있던 순이자 마진이 2.2%까지 갔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는 2.19%까지 좀 약간 뭐 떨어졌지만 그렇게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순이자 이익이 YOY로 27% 늘어나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 순이자 마진의 어떤 추이가 이 회사의 수익성을 결정할 키 드라이버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쨌든 뭐를 바라봐야 되는지 저는 사실 예. 찬스 슈업을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다른 지역 은행을 보면은 안 좋다라고 하고 예. 좋은 거를 보면서 전체 시장은 그래도 이게 뭐 안 좋은 이슈가 금방 사라질 거야로 예.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지역은행의 이슈가 네. 전체 은행 시스템의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 것이 작은 은행들은 작은 은행들 나름대로 네. 좀 고충이 있을 건데 그 고충이 생길 때마다 페드나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을 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줄 것이고 네. 큰 은행은 큰 은행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이나 재무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버틸만하고 또 어쩌면 작은 은행의 위기로 인해서 큰 은행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차별화된 가운데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더 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전체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어제는 뭐 헤드라인을 장식한 게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 폭락 이러면서 예. 투자 심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지만 예. 어쨌든 이것은 단기적인 단발성인 예.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은행주들이 봤을 때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예. 이 안 좋은 것들에 의한 전체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좋은 그렇죠. 걸 보자. 그 지금은 이제 뭐 단순히 시기적인 문제이고 뭐 심리적인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FOMC까지 약간 출렁출렁임은 있고 FOMC 이후에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 같다, 해소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시 이제 찰스 수왑의 재무 구조를 네. 좀 살펴보면은 이래저래 좀 말이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찰스 수왑은 사실 작은 은행은 아니에요. 자산 규모로 보면은 여기 전체 자산 규모가 2023년 1분기 말 현재로 535빌리언이거든요. 네. 그럼 뭐 한 700조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상위권에 있는 은행 규모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채권으로 표시된 게 이제 available for sale security하고 held to maturity securities인데 이 부분이 이제 채권 부분이거든요. 네. 이 채권 부분이 300빌리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만 300빌리언 이상이다. 그럼 꽤 많은 비중이죠.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게 이 채권 쪽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 회사의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손실화되면은 뱅크런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걱정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우려 때문에 1분기에 뱅크런이 좀 있었습니다. 뱅크 디파시트를 보면은 이 회사의 뱅크 디파시트이 작년 4분기에 366빌리언이었는데 지금 325빌리언을 한 40빌리언 정도 줄었죠. 예, 줄어들어서 이제 전체 한 535빌리언 중에서 한 10%가 좀 안 되는 그 뱅크런이 좀 있었고요. 뱅크런이라기보다는 이제 예금 유출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을 대비를 했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페더럴 홈론 뱅크 바로잉스라고 해가지고 연준이 자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2022년 4분기에 12빌리언밖에 없었는데 2023년 1분기에 45빌리언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한 30빌리언 정도를 연준에서 자금을 받은 거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금 감소를 미리미리 좀 대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작년에는 3.4빌리언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했었거든요. 네. 자사주 매입을 했었는데 어떤 향후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자사주 매입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됐었던 이런 재무구조 상태를 보면은 예. 막 엄청 안 좋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없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찰스 수합이 자산 규모가 뭐 7트릴리언 이상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러니까 고객 자산 운용 규모가 7트릴리언 이상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회사의 고객 자산이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 흐름을 살펴보면은 네네. 실제로 이런 가운데서 고객들이 동요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월별로 이렇게 고객 자산의 순유입, 순유출을 공시를 하는데요. 2023년 3월 그 좀 험막했던 시기에도 72.9빌리언 정도의 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자금 유입이 있어서 올해 보면은 뭐 작년 연말에 7트릴리언 정도가 그 전체 고객 자산 규모였는데 3월에 계속 고객 자산이 유입되면서 7.58트릴리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려 때문에 예금이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고객 자산 운용 부분에서 자금 유출은 없어서 고객들의 큰 동요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 찰스 수합이 운영하는 상품에서 고객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 하는 게 약간의 어떤 인사이트를 줄 것 같은데 실제로 3월에서는 그 주식 상품에서 3.2빌리언을 유출이 됐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건 혼합형 상품인데 1.6빌리언이 또 유출이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드 쪽 채권으로 자금이 유입됐어요. 그리고 펀드 쪽에서도 7.4빌리언이 유출이 됐고 그 돈들이 유출된 돈들이 ETF나 그 머니마켓 펀드 있잖아요. 머니마켓 펀드로 27.1빌리언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그 3월 달까지는 고객들이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하고 MMF 비중을 늘리는 액션을 했다. 이런 거를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 우리가 찰스 슈왑을 보면은 마음이 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됩니다. 근데 주가가 그 사이에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금융주를 바라볼 때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찰스 슈왑을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오히려 예.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 많이 하락했으니까 괜찮으면 다시 사도 되나? 이런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이 뭐 연초 대비 한 80%, 90% 이렇게 빠진 네. 거랑 찰스 수합이 연초 대비 한 3, 40% 빠진 거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찰스 수합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향후 그 금융 여건을 살펴보면은 금융주에 썩 좋은 여건일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순이자 마진이 올라가는 그 환경은 금리가 높았던 환경이거든요. 근데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순이자 마진이 역시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주 수익원이었던 순이자 이익이 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그 연준에서 약간의 규제 관련해서 정책을 내놓을 텐데 그런 규제 리스크에서도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그건 이미 거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은 지금 주가에 대체로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회사가 움직여왔던 PER 멀티플의 밴드 자체는 지금 거의 하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하단에 위치해 있고 향후 이 하단에 위치한 주가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무래도 순이자 마진의 추이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앞으로 조금 어려운 금융 환경에서 어떻게 순이자 마진을 지켜갈 수 있을지가 이 회사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쪽 부분을 좀 간략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FOMC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시장은 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거의 뭐 25bp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는데 이제 그 이번 인상은 거의 그냥 차지하고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페드의 코멘트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페드가 생각하는 거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얼마 전에 있었던 3월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파월 의장한테 물어봤을 때 그때 이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착륙으로 가는 좁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좁은 길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길이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좁은 길, 가기 어렵다는 거죠.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어로 pathway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옆에 이제 이미지를 그려봤는데 인플레이션도 피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또 경기 침체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연착륙에 도달해야 되는 이 좁은 길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될까요? 이게 그 기자회견에서는 파월이 가능성은 어쨌든 열어놨으니까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속도는 느리지만 어쨌든 물가하고 거기에 이제 수요 둔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곧 PC가 발표가 되죠. 예상되는 수치는 어느 정도가 나타나죠? 이번에 헤드라인 PC가 꽤 급하게 빠져요. 지금 전월에 헤드라인 PC가 5.0이었는데 이번 3월에 예상 PC가 4.1%입니다. 그래서 한 0.9%포인트 빠질 거로 돼 있고 GDP 발표가 있잖아요. GDP에 이제 PC 항목이 있고 거기에서 GDP 물가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분기에 나오는 GDP 물가를 통해서 PC를 추정이 가능한데 그래서 분기마다 나오는 PC는 대개 뭐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PC 나올 것이다. PC 예상은 시장에서도 이제 다 그걸 이제 프라이스 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으로 4.1 그리고 코어로 한 4.5%. 이거는 코어는 전월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는데 역시 이제 CPI에서도 봤듯이 주거비가 문제잖아요. 계속 빠진다 하면서 안 빠지니까 이게 언제까지 레깅인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3개월, 2개월이었는데 뭐 레깅도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그 막바지에 온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보수적으로 와서 상반기 이후에 주거비 물가는 꺾일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다시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제가 뭐 경기 침체가 온다, 그 정도가 심하다, 약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지표로 보면은 상당히 좀 거칠게 나오고 있어요. PMI도 그렇고 얼마 전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경기 선행지수가 있는데 그 경기 선행지수는 각종 경제지표 10개를 묶어서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산정하는 지수인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그 발표한 경기 선행지수의 어떤 추이를 보면은 이 선행지수가 대체로 급락을 할 때 경기 침체가 온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이 있는데 그 빨간 선이 경기 선행지수 감소율이거든요. 그게 컨퍼런스 보드에서 얘기하기를 마이너스 4%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경기 둔화가 전반적으로 심해지면서 올해 중반 이후에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만 보면은 사실은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거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외에 지금 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고용 부분이거든요. 근데 고용 부분이 다른 뭐 전문가분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전히 탄탄한 것이 경기 침체로 가는 조건이라면은 고용이 상당히 급하게 안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구직 대비 구인 비율
를 보면은 지금 1.7 수준이거든요. 1.7이라는 거는 구직이 한 명인데 일자리는 1.7개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에서 그래도 많이 좀 내려왔네요. 예, 두 개에서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두 개일 때는 파월도 굉장히 걱정을 했죠. 사람 뽑으려면 임금 많이 줘야 되는데 임금 상승률이 또 물가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1.2 정도가 평균이었고 네.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쿨링 다운되면서 물가도 작고 노동시장의 균형도 맞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갭 자체가 지금 균형으로 가기 위한 갭 자체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뭐 루스닝 하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타이트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실업률인데요. 네. 실업률이 가장 그 경기 침체를 뭐 판단하기 좋은 바로미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실업률 보면은 지금 예. 경기 호황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과거에 이제 50년 이후에 경기 침체 구간에서의 실업률을 네. 보면은 대체로 6%에서 15%의 실업률을 네. 동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3.5% 실업률은 뭐 약간 좀 허수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네. 또 이 실업률을 급격히 올라가서 연말에는 뭐 5%, 6%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나온 그 연준하고 민간에서 보는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 실업률이 민간에서는 한 3.9%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연준에서는 한 4.5% 수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미국 경기가 경착륙까지는 아니고 연착륙으로 가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실업률이 아닌가라고 시장하고 연준에서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봤을 때는 경기 관련해서는 고용이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쭉 말씀해 주셨던 이제 은행 관련한 사태가 더 이상이 확대되지 않는 것이고요. 오늘 또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잡아준다면 사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우려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시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과연 앞으로도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이번 주 실적 발표 또 PC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예정되어 있는 FOMC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당신의 미국 투자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미국 대표지수 S&P 500, 나스닥은 물론 반도체,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테마와 섹터 투자까지 미국 시장의 반등을 기대한다면 이제 코덱스 ETF와 함께 우량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월배당 상품부터 안정적인 채권 상품까지 계산이 서는 미국 투자도 이제 코덱스 ETF와 함께 주식처럼 하는 쉽고 빠른 미국 투자 코덱스로 시작하세요. 세상의 모든 투자 코덱스. 삼성자산운용.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설명서 필독. 코덱스가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참 오랜만에 모셔보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는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죠? 그럼요. 요즘 하루하루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정말 애국자 중에 애국자. 네, 김석환 위원님. 시장 오랜만에 봐주시러 나오셨어요. 네. 이번 주 일단 챙겨봐야 될 뭐 이슈 포인트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방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알파벳 실적이 나왔는데 네. 잘 나왔는데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이번 주에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인데요. 바로 자료화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시죠. 네. 일단 지금 보시면 1분기가 애틀란타 연은에서 나온 거는 대략 2.5%.
근데 뭐 최근에 IMF라든지 세계은행에서 보면 대략 뭐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1% 초반 내지 중반 정도가 되거든요. 네. 꽤 높죠. 2.5%면. 근데 우리나라가 어제 그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했는데 네. 0.3%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은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 0.4%를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변동 그 예상치에 대한 변동성이 꽤 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1분기 이렇게 땡겨 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라고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역시 봐야 될 거는 여기 중간에 주황색 바그래프가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어찌됐건 지금 3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약간 이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게 그 레드북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도 보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좀 가장 좀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점점 소비 관련한 지표들이 좀 하향 추세가 되고 있는 부분들, 요건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도 뭐 물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 PCE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저는 3월 달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3월 달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거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다음 달께 이제 4월치가 발표가 되잖아요. 물론 5월 FOMC는 5월 초에 열리기 때문에 이거 못 봐요. 그쵸. 이거 못 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거는 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3월 달에 전년 대비 5% 늘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7월이 9.1%였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거죠. 다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근원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뭐 전월 대비로 보더라도 0.1% 이 정도 페이스면 올 연말까지 가면 대략 3% 중후반까지 물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4월 달에 0.6% 툭 튑니다. 네. 이러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우려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그 3월 FOMC 이후에도 파월 의장이 얘기하긴 했지만 뭐 어찌됐건 은행 사태는 잘 일단 초반에 좀 봉합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인플레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0.6% 전월 대비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이 가장 우려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높게 계속 더 높게 더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라고 이런 스탠스를 계속 내비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금리 더 올려야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조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앞으로 한 2, 3주 후에 나올 데이터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요게 일단은 물론 그 전에 밟고 가야 할 것들이 상당히 꽤 많기는 하지만 요거는 좀 여러분께서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국채 시장이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3개월 물은 치고 올라가는데 1개월 물은 툭툭 빠지면서, 제가 이제까지는 그 금리차 역전만 봤는데 이 금리차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뭐 부채 한도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거 또 역시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거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다음 달로 가게 되면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좀 누그러졌던 물가가 다시금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튀는 거에 대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우려했던 거기 때문에 세게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번 5월 회의에서 25bp 인상하고 나서 이제는 금리 인상 없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7월부터는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실제로 이제 FOMC에서는 저런 이제 예상되는 데이터를 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다라는 코멘트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시장이 기대하는 뭐 지금도 그렇지는 않죠.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자, 3월에 PC 보면서 우리가 환호할 예정이었는데 그 환호는 샴페인은 좀 나중으로 미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준 내부에서도 네. 그 리서치 조직들이 다 있거든요. 그쵸. 근데 지난 3월인가 2월 달에 한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서비스 물가가 향후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거거든요. 만약에 0.1, 0.2% 쭉쭉쭉 전월 대비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올해 연말에는 인플레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뭐 3% 중반, 초중반까지 내려올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야, 올 연말에 다시 인플레 6%, 7% 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그렇잖아요. 전월 대비 0.6%면 연간 따지면 7.7%가 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한 논문이 나온 게 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물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사실 뭐 여건상 쉽게 꺾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또 이걸 뭐 억지로 꺾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해고 막 하고 네. 뭐 그런다고 해서 돈 안 쓸 사람들이 해고하면 돈 안 씁니다. 그렇다고 또 막 해고하면 또 할 경기가 것 안 같아요. 좋아지고. 여건을 보면 경기는 참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뭐 괜찮죠.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 네. 걱정이에요. 자, 일단 1분기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방금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주가 급등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더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에서 거의 9%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최근 박스 상단을 뚫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은 다른 악재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뭐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스킵을 하시죠. 보면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어떤 부분이 걱정이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익 추정치를 좀 보시면은 올해 EPS 연간 추정치가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고점 대비 대략 한 13%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지금 앞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올해 컨센서스가 대략 $220 정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좀 조정이 되고 있어서 $21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분기 움직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익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다가 이렇게 여기서 끝에서 다시 턴어라운드 모습을 보이죠. 1분기는 그나마 이제 일단 이렇게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올 하반기로 가면 계속 좀 하향 추정세가 되고 있다.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그러면 증시의 최근에 지금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4,550에서 4,180 요 근저리에서 계속 박스권이 한 3주 넘게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지수 레벨대가 어느 구간이냐라고 보면은 올해 연간 추정치와 그리고 현재 12개월 선행 저희가 이제 보통 주가 수익 비율 PR을 배수로 보면 딱 그 레벨대가 4,180 레벨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1년 동안 있을 만한 이익들 다 땡겨다가 지금 현재 주가 지수의 선반영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더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돌아 나와야 돼요. 요게.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게 돌아서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앞으로는 지금 이 컨센서스는 전체적으로 연착륙이나 이런 것들을 가정하지 않은 요인들이에요. 그쵸. 네, 가정하지 않은 요인들이고 여기 옆에 보시면 대체로 이 중간값이 연착륙을 가정한 거고 이게 좀 더 연착륙보다 높은 강도의 리세션을 가정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10년 밸류 평균으로 좀 보면 요 하단이 대체적으로 한 16배 부근에서 좀 언저리에서 형성이 좀 됐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오늘 실적 발표 뭐 눈높이 맞췄다라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주가 오르는 게 그냥 오늘을 참 만끽하고 싶은데 내일을 보면 또 암울해지네요. 그러니까 왜 그 좀 걱정이 되는 거냐면 전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월 중순 이제 은행 사태 이후에 잘난 놈들만 잘 갔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은행 사태가 SVB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연준이 대규모 긴급자금 수요를 했잖아요. 그 규모가 대략 한 3,400억 달러까지 정점을 찍고 지금 대략 3,000억 달러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절대적인 레벨은 높은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시장은 유동성이 확 늘었다가 감소하는 부분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이 유동성에 민감한 빅테크들, 테크 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스닥 100 지수를 중심으로 좀 보면 나스닥 100 지수가 여기 날짜 보이시죠?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면 대략 한 117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요 오른 것들을 보아하니 탑4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의 엔비디아 요게 거의 한 52% 차지했고 탑6가 64%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난 녀석들은 계속 잘 가고 못난 녀석들은 더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최근 상승이 퀄리티가 높은 상승이라고 보지 않아요. 일부 종목의 쏠림이 네.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들이 그쵸. 나타났었잖아요. 우리도 일부 종목의 네. 쏠림. 네. 그렇게 되면 이들 기업이 쉬면은 지수의 하방 압력이 엄청 커질 수가 있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제가 그 퀄리티와 관련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많이 봐요. 그러면 이제 50일에 200일 단기와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보면 S&P 500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이 50일 선을 상회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인데 이게 보통 60%가 넘어갑니다. 네. 그나마 이건 뭐 괜찮아요. 물론 이것도 또 따로 떼놓고 보면 과거 평균 대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나스닥이라든지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의 낙수 원래 이렇게 보통 이제 같이 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이버전스가 매우 커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200일 상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업종별 차별화가 되게 좀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엄청 높은 수치들 있죠. 뭐 86%, 93% 이게 보면 필수 소비,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약간 경기 방어주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좀 최근에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이나 리츠 이쪽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특히 그리고 제가 이거 어제 업데이트하면서 본 거는 IT. 지난주에 제가 이거 봤을 때 IT가 이게 59%였거든요. 이게 지금 일주일 사이에 47% 뚝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제 IT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IT 업종에서의 실적이 썩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걸 좀 수치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0일 이동평균선 최근 1년으로 보면은 리츠는 뭐 거의 지금 거의 폭망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민감한 가장 큰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52주 제가 이제 신고가 신저가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 증시가 좀 상방에 막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과 전체적인 그 지수의 레벨도 있긴 하지만 증시를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이 부족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AI라고 하는 게 연초에 상당히 핫한 테마가 되기도 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신고가가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더라.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추정치의 상향과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운이 빠지는데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와 주가 급등 이랬는데 왠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아니에요. 봐야죠. 네. 기대를 할 수 있는 뭐 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얘기들은 없어요. 경계를 앞서 많이 해야 말씀드렸잖아요. 돼요.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거나. 근데 그거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는 지켜봐야죠, 거잖아요. 저희가. 기업들의 실적이 뭐 가이던스를 잘 발표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도 그게 나중에 들어맞는지 안 들어맞는지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는 계속 5월에도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관망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5월이 어떻게 보면 1년 12달 중에 가장 좀 불안불안한 달이죠. 세리메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좀 복잡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따로 이제 은행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 부채한도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앞서 그 제가 지금 미국 단기물 국채 금리가 뭐 난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 CDS 프리미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1년물이나 5년물이 거의 뭐 역대 최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년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고 간밤에 미국 의회 예산국 지금 이제 실제로 공화당 하원에서는 부채 한도 안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표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뭐 그거 하면 100%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이미 민주당에서는 간밤에 얘기를 했고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내용을 밝힌 게 뭐냐면 공화당 부채 한도 법안에 따르면 대략 한 5조 달러 정도 정부 적자 감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나 바이든 행정부는 얘기한 건 감축 안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강대강 대결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국채시장, 단기물 국채시장의 움직임도 어떻게 네. 보면 지난주에 그 부채한도 법안, 그러니까 공화당 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더 확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네. 거기에다가 은행 사태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간밤에. 저희가 은행 사태를 봐야 시간이 되는데 없군요.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자, 한마디로 은행 사태,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 폭락. 근데 앞서서 저희들 뭐 찰스 슈왑 얘기하면서 은행들 일부에 국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전체적인 시장에 어떻게 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금융시장,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염성인 것 같아요. 전염성이 네. 있을 것이다. 있겠죠. 네. 그런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환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 너무 환율 달러. 민감도가 매우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간밤에 보니까 거의 1,340원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 네, 그거까지 좀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반응을 많이 해주실수록 우리가 이 위원님을 더 자주 모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좀 얘기 들었는데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부디 그동안 우리 시장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